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어느덧 좀 봄 같아요. 이제는 목도리를 하고 나오면 조금 후덥지근한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니까 꼭 가디건이라던가 스카프라던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소 라디오 사연처럼 오늘의 에피소드를 시작하게 된 사유는 오늘의 에피소드는 좀 독특하게도 버터인 저 혼자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버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 진행을 하게 되다 보니 조금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텐데요. 배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좀 독특하게 버터인 저 혼자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주저리 담담하게 떠들고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작품인 메이 디셈버를 재밌게 보셨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근황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추락의 해부 때 뜨개질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고 작품을 마저 뜨지 못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녹음실에서 다 같이 에피소드 녹음을 할 때에는 서로 미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좀 있고 앞뒤로 서로 드립을 쳐가면서 근황에 대한 반응을 살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어쩔 때는 그 근황이 더 재밌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근황이 되게 막 10분, 15분씩 길어지기도 하는데 아무도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근황 얘기 마음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봄인데 좀 설렘이 가득해지는 것 같아요. 겨울이 좀 유독 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올해 겨울은 좀 매섭게 추운 날씨가 좀 간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꽃샘추위도 봄인 줄 알고 자켓 꺼냈다가 그것만 입고 나갔다가 너무 춥고 플랫슈즈 신고 나갔다가 아이고 아직 너무 일렀다 하고 넣고 그러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취미생활 일할 게 없을 정도로 뭔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참 바쁜 것 같아요. 네. 사연이라도 있으면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그렇네요. 일단 저의 그냥 단상입니다. 그치만 곳곳에 보면 이제 조금씩 목련이 피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목련은 특히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3월이 딱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꽃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산수유도 노랗게 피었고요. 매화도 여기저기서 보이는 것 같고요. 네, 목련은 아직 다 터지진 않았는데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 목련 잎을 떨어졌을 때 주워가지고 좀 도톰한 애들로다가 좀 쫀득한 애들로 주워가지고 거기를 살짝 이제 끝에를 살짝 아주 살짝만 뜯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입술을 조심스럽게 갖다 대고 불면 풍선처럼 부푼답니다. 그럼 그 목련 특유의 한약 냄새 같은 게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봄의 기운을 잔뜩 느낄 수 있는데 언젠가 목련이 좀 지는 때에 근처에 지나가다가 나무가 보이면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재밌답니다. 영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홍보 타임 한번 가지고 지나갈게요.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그램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뒷방상영관 상영 영화 일정에 대한 소개글과 게시물들이 업로드됩니다. 좋아하는 영화 장면이라던가 영화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것도 올리고 앞으로 어떤 영화가 나올지도 많이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 @뒷방상영관 또는 아이디 back_to_the_시네마로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뒷방상영관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많이 궁금합니다. 사연과 질문 많이 주시면 정말 저희는 감사하게 읽고 있어요. 너무 설레어하면서 읽고 있고요. 익명을 원하신다면 에스크드 또는 팟빵 공지사항 인스타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팟빵 댓글이나 인스타 DM 댓글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메일의 경우에는 긴 사연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back_to_cinema@naver.com으로 많이 많이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좀 어색하지만 그럼 오늘의 상영작을 한번 소개해볼까요? 직방상영관 260번째 영화 메이 디셈버입니다. 메이 디셈버는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인데요. 포스터만 봐도 되게 저희가 익숙한 배우들이에요. 줄리안 무어, 나탈리 포트만, 찰스 맨튼 이렇게 3인의 포스터가 되게 다양한 버전으로 보이고 해외 한정으로는 넷플릭스에서 개봉을 했지만 극장에서는 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니까요. 혹시라도 영화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극장에서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화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는 배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메이 디셈버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워낙 북미에서 유명한 사건, 실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기도 하고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실버 스크린으로 옮기는 거라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달까요? 또 굉장히 자극적으로 느끼게끔 만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는 이미지나 충격의 정도에 비해서 이 영화는 그 후를 그리고 있다. 라는 점이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서 궁금했고요. 영화 메이 디셈버에 대해서 왜 제목이 메이 디셈버지? 메이 디셈버가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메이 디셈버는 보통 한국에서는 하울달이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메이 디셈버, 그러니까 5월과 12월을 뜻하는 말인데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커플을 보통 부르는 말이고 사실 그렇게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커플, 특히 여성이 나이가 더 많다, 연상이다 하는 경우에 하울자를 쓰는 것처럼 하울의 움직이는 성, 뒷모습이 담긴 이미지를 쓰는 것처럼 그럴 때 가끔 쓰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2024년에 개봉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2023년 12월 넷플릭스 개봉을 했고 11월 중순에 개봉한 지역도 있더라고요. 되게 재밌게도 칸에서는 5월 그리고 극장에서는 12월에서 메이 디셈버를 딱 맞춰서 우연찮게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토드 헤인즈 감독을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샘 멘데즈 감독님 얼굴을 토드 헤인즈 감독님 얼굴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한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캐롤 그리고 I'm Not There 네, 감독님이시기도 하고요. Far From Heaven 그리고 원더스트럭 작품을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버터의 경우는 캐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 영화였어요. 그리고 얼굴은 처음 뵀더라고요. 샘 멘데스 감독님의 얼굴과 좀 헷갈렸습니다. 줄리안 무어, 나탈리 포트만, 찰스 맨튼 이 세 인물이 주연인데요. 줄리안 무어는 아마 파프롬 헤븐의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풍기는 이미지의 색감이 되게 그 영화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탈리 포트만의 경우는 되게 꾸준히 작품을 하고 있는 배우인 것 같은데 여기서 줄리안 무어랑 같이 나오는 건 아마 첫 작품인 것 같습니다. 찰스 맨튼의 경우에는 저는 사실 리버데일이라는 미국 드라마에서 제일 처음 봤는데 한국계 미국인 배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로 TV를 하는 줄 알았고 영화에서는 이렇다 할 만큼의 주연으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메이 디셈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영화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찰스 맨튼의 다음 작품이 정말 기대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버데일밖에 이 배우의 다른 작품을 본 게 없어서 뭔가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살짝은 모자란 것 같아요. 그치만 정말 이 영화 안의 캐릭터 자체에 녹아든 느낌?
다른 모습을 상상할 수 없는 느낌의 정도로 연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 줄거리를 좀 먼저 읽어볼게요. 메이 디셈버는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충격적인 로맨스의 주인공들인 그레이 씨와 그의 23살 어린 남편 조의 얘기입니다. 이들은 신문 1면을 장식하며 화제가 되었고 그레이 씨는 영화에서 연기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인기 배우 엘리자베스가 캐릭터 연구를 위해 그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엘리자베스의 시선으로서 부부의 일상과 사랑을 들여다보게 되면서 그의 질문으로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고 세 사람 사이의 균열을 일으킵니다. 엘리자베스의 존재는 그들의 관계를 흔들어 놓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네, 메이 디셈버는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자체를 다루고 있는 주인공들 이름은 좀 바꿨지만 있는 영화입니다. 메리 케이 르투아노라는 되게 유명한 선생님의 사건이었는데 실제로 자신이 가르치던 만 13살 남학생과 연인이었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당시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의 법으로는 합의하에 후에 성인이 되어서 성관계를 했더라도 아동 범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리 케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량을 받고 복역을 하던 와중에 그 남학생 사이에 첫 번째 아이를 감옥에서 출산하게 되고요. 이후에 또 출산을 막 한 것도 있고 모범수였어서 3개월 후에 그 조건 하나를 달고 가석방을 받아요. 그 조건은 이제 그 학생을 만나지 않겠다.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겠다가 조건이었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하자마자 다시 그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또다시 걸려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가게 됐는데 다시 그 형량을 받고 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나왔을 때 만났을 때 또 임신을 해서 두 번째 감옥에 갔을 때 또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래서 두 딸을 얻게 되고요. 실제로 7년 복역하고 나와서 그 학생과 결혼해서 쭉 살다가 2017년도쯤에 이혼을 하겠다고 서류를 제출했고요. 20년도에 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루밍 범죄라는 키워드를 미국에서 얘기하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해요. 또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일컬어지는 사건이고요. 토드 헤인즈 감독의 메이 디셈버에서는 이 사건을 조금 각색했고 이름도 바꿨고 오히려 이 사건이 벌어진 때보다 벌어지고 한참 지난 20년 정도가 지난 때에 이제 가상의 인물 엘리자베스 벨이라는 유명한 배우라고 하는 나탈리 포트만이 이곳에 찾아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는 트리비아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 나탈리 포트만이 감독을 할 예정이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메리 케이 사건 실화의 경우에는 사모아족인 그 혈통을 물려받은 남학생과 메리 케이의 관계였는데 메이 디셈버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찰스 맨튼이 캐스팅되면서 조금 각색된 부분이 있었고요. 사건 전체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소송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겠죠. 이름도 좀 바꾸게 됩니다. 줄리안 무어 감독은 이로써 토드 헤인즈 감독과 찍은 한 4번째, 5번째 정도의 영화라고 해요. 상당히 많이 호흡을 맞춰본 케이스인데 저는 토드 헤인즈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토드 헤인즈 감독의 영화에 줄리안 무어가 나온다 하면 딱 드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약간 뭐랄까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영화에 디카프리오가 출연한 느낌?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알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캐릭터는 좀 다르겠지만 색과 결은 항상 같은 그런 느낌? 네.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메이 디셈버도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줄리안 무어 배우의 다른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토드 헤인즈 감독의 느낌에 맞게끔 하는 그 결이 항상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분은 진저, 그러니까 좀 붉은색의 금발인데 여기서는 메리 케이의 모습을 거의 흡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금발로 염색을 하신 것 같았고요. 찰스 맨튼의 경우에는 나름 신인의 느낌이 있지만 워낙 진중하게 이거에 임하기도 했었고, 나탈리 포트만이 감독을 하기로 하다가 어느 정도 팀이 꾸려지고 나서 줄리안 무어와 이제 상대 역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찰스 맨튼이 합류하게 되면서 이렇게라면 영화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감독이 아닌 연기로서 이 영화를 쭉 꾸려나가게 된 것 같아요. 나탈리 포트만 배우는 여담이지만 버터인 저한테는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라는 영화를 제외하고는 항상 소름 돋게 연기를 잘하지만 항상 저의 톤이 아니다? 그런 느낌으로 보는 배우입니다. 연기가 굉장히 소름 돋게 좋다는 느낌이 있는데 뭔가 항상 차갑고 회색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있어요. 유일하게 그게 없었던 게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였던 것 같고, 심지어 스타워즈 속에서도 저는 뭔가 스타워즈 안에서도 키라 나이틀리와 닮은 꼴인 걸로 나오는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뭐랄까 차갑고 딱딱한 느낌의 눈빛이 있어요. 그게 좀 느껴지다 보니까 사실 메이 디셈버에서는 3인 체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에 대한 어떤 큰 기대나 다른 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반면에 찰스 맨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에서 되게 단역으로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사건에서 중심에 있는 조의 역할을 맡았을 때 36살이 된 조의 연기를 어떻게 연기할까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었는데 보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었던 요소는 찰스 맨튼 조 역할이 다였던 것 같아요. 일단 당연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게 실화든 아니든 간에 그렇게 유쾌하진 않은 내용의 심리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뭔가 기분이 좋고 즐거운 영화는 아니지만서도 뭐랄까요, 그 그레이시를 끌고 가는 줄리안 무어, 그레이시와 엘리자베스의 어떤 대척점, 그리고 조와 그레이시의 관계에 대한 것도 되게 그냥 엄청 차갑게 느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화는 사실 나비라는 메타포에 되게 대놓고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시작할 때에도 그런 모티브를 사용해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나비를 실제로 조가 영화 속에서 쭉 유충을 거둬다가 이제 멸종 위기종인 모나크 버터플라이 종을 키우는 것도 있는데 그걸 키워서 나비로 만들어내는 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다기보다는 그 세 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치만 범죄는 범죄인 거야 라고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포스터나 영화 전반적으로 쓰이는 타이포그래피 자체도 라인만 따고 안에가 비어있는 상태로 계속 비주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봤을 때도 아마 나비가 되고 날아갔을 때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번데기 껍질의 느낌을 좀 주려고 한 게 아닐까? 이게 껍데기인 건가?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만드는 것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영화에서 조와 엘리자베스 그리고 그레이시 각각의 캐릭터에 드는 저의 감정은 되게 롤러코스터에 가깝긴 했는데요. 처음엔 조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뭐랄까요? 영화가 굉장히 불어과한 연출과 불어 음산하고 강압적인 음악을 사용하고, 연출에서도 주민을 굉장히 신의 흐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특정한 때에 딱딱딱 사용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뭐랄까요. 굉장히 그게 어떤 과함으로 인해서 불쾌함을 불러일으키려고 한다기보다는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나 관찰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끊임없이 명시하는, 상기시키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레이시와 조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그들조차도 정의를 완벽히 할 수 없는 느낌이고 어쩌면 그래서 조가 마지막에 울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극명하게 나뉘는 롤러코스터인 점은 뭐였냐면 조가 나올 때는 항상 숨죽이면서 보게 되고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가 나올 때에는 굉장히 불편하게 기분이 묘하게 나쁘게 웃기달까요? 저는 사실 이게 코미디 영화가 아닌데 이거 약간 불쾌한 코미디 영화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웃기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많거든요. 배도 그런 장면이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메리라고 극 중에서 실화랑 조금 다른 점은 그레이시와 조가 결혼을 하고 출산해서 키우게 되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실화에서는 딸이 둘이지만 여기서는 쌍둥이 아들과 딸 이렇게 찰리와 메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극 중에서 이제 메리의 졸업식을 위한 드레스를 고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메리는 사실 친딸이잖아요. 총 자녀가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조지 그리고 그 대학에 가는 큰언니 그리고 찰리와 메리가 있거든요. 찰리와 메리는 실제로 스캐드 그러니까 사바나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조연을 많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찰리 맨튼이 한국계인 것을 감안해서 한국계 배우를 고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드레스를 고를 때 되게 돌려서 까요. 어머니가 딸을. 그 팔에 대한 얘기를 엄청 하기도 하고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예쁘다는 말을 해주기보다는 나는 그거 팔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런 거 잘 못하는데 넌 참 용감하다라는 식으로 되게 불쾌하게끔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 봤을 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메리가 상처받았고 좀 기분이 불편하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고 다른 드레스를 입고 오기는 해요. 그랬을 때 제일 기분이 나쁜 부분은 이 그레이시는 과연 어떤 엄마인 거지? 어떤 여성인 거지? 어떤 캐릭터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무심코 조이킹 주연의 더 액트에 나오는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거든요. 뭔가 전형적인 그 우리가 생각한 이 장면에선 이래야 돼라고 생각하는 어머니의 느낌과 많이 달라서일까요? 좀 그런 이질적인 캐릭터가 바로 생각났던 것 같고 그에 앞서서 더 한층 소름이 끼쳤던 건 엘리자베스의 그 와중에 거울을 보고 옆을 쳐다보면서 동작을 똑같이 맞춰가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좀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천천히 그레이시의 삶에 녹아들면서 메소드 연기를 완벽히 수행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는데요. 그레이시의 주변 인물, 전 남편, 뭐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등등도 가서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카메라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은 되게 신기한데요. 보통은 삼자대면의 장면이나 다이얼로그를 많이 쓸 것도 같은데 철저히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게끔 하려는 감독의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엘리자베스가 그 지인들을 만나서 거의 취조에 가까운 대화를 하는 모습을 장소만 다르고 사람만 다른데 똑같은 패턴으로 몇 번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바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인들은 끊임없이 뭔가 딴짓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인사를 한다던가 미리 뭔가를 시켜놓는다거나 계속해서 뭘 먹겠냐고 물어본다거나 분명히 편한 얘기가 아닐 거라는 걸 알고 왔을 텐데 그녀가 여배우라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치만 여배우라면 저는 완전 반대의 태도가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캐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건 엘리자베스고요. 오히려 뒤편에 약간 관찰자의 입장에서 난 이랬어 라는 느낌으로 사건을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지인들의 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되게 반대의 입장 같아 보였어요. 그게 좀 흥미진진했고 엘리자베스는 그런 의미에서 의도된 바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엘리자베스 베리 그러니까 유명한 여배우로서 사바나의 작품 리서칭을 하기 위해서 온 그녀의 태도나 모습 그리고 머리 모양 뭐 메이크업이라던가 의상을 보게 되면 되게 클린 슬레이트로 시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베리가 얼마나 유명한 배우인지는 사실 좀 조금 의심이 있긴 해요. 아무리 사바나여도 전혀 아무도 그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연예인을 봐서 신이 난 것 같은 거는 메리가 다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녀는 아마도 지금 막 엄청 유명한 배우는 아닌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클린 슬레이트로 그레이시를 보러 찾아왔던 것 같고요. 의상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원피스라던가 헤어도 아무런 어떤 스타일링을 거치지 않고 메이크업도 거의 없는 상태로 그러나 항상 착용하는 반지와 시계만을 착용한 상태로 끊임없이 노트패드를 들고 다니면서 거의 해리포터에 나오는 기자처럼 항상 취조를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녀는 점차적으로 그레이시의 모습을 완전히 띠게 되고요. 머리 모양이라던가 말하는 모습, 메이크업도 물론 그레이시가 좀 알려주긴 했지만 그 색깔에 맞춰서 하게 되고 옷도 거의 같은 디자인의 옷을 입으면서 완벽히 그녀를 따라하게 됩니다. 인상적인 부분은 정작 영화 촬영, 그러니까 인디 영화라고 했던 그 영화를 촬영할 때 그녀의 복장은 글쎄요. 아직은 사건의 초반부를 다루는 장면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그때 모습과는 조금 다른 느낌. 오히려 실화 기반인 메리 케이와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릭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영화 내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메이 디셈버를 보면서 이 부분이 궁금하시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유추해볼 수는 있지만 영화 초반에 엘리자베스는 그레이시의 배송물을 들고 그레이시와 인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박스를 보자마자 식스센스가 발휘됐다면서 그레이스는 바로 쓰레기통을 갖고 와서 버리게 됩니다. 조가 다가와서 손소독제를 권하죠. 뭔가 되게 잔인하고 안 좋은 것이 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유추해보건대 아무래도 이 그레이시와 조 두 커플을 반대하는 그리고 그거를 역겹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낸 안 좋은 소포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가 들었을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메이 디셈버를 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지 좀 궁금해요. 특히 저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던 조. 보통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MBTI가 IN인 사람으로서는 고민을 해보건데 그 후를 항상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딱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20여 년 후가 흐른 뒤인 36살의 조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항상 궁금했고 또 그가 옛날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보는 편지에는 내용을 계속 보여주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부분을 처음에 계속 보여주죠. My love, my love 이러면서 보여주는데 이해가 잘 되는 나이 차이는 아니지만 어쩌면 그들은 사랑이었을까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조가 처음 이 편지를 꺼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분홍색의 편지지에 담긴 그 편지를 살짝 열어보고 조가 되게 다양한 표정을 짓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그럼 그 둘 사이의 사랑은 어떤 느낌일까? 무엇이 조를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든 것일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품게 만들었고 이 편지를 보여주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자베스의 독백 장면으로 우리는 이 편지를 보게 되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게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감독이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준 장면이자 연출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인터뷰에서 토드 엔젤 감독은 메리 케이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레이시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계속 받는 사건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왔지만 자기는 그게 그레이시가 소아성애자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린세스 신드롬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인터뷰를 했고 줄리안 무어가 그거에 되게 첨예하고 세심하게 그 배경들을 준비해줘서 고마웠다라는 인터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닫힌 결말처럼 감독은 이게
어디까지나 범죄고 구름이 범죄가 맞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 게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누가 볼지 모르니 이 편지는 빨리 없애도록 해. 너의 그레이시가 라고 보냈거든요. 그렇게 딱 마지막을 장식함으로써 이 편지 내용 그리고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 적어도 그레이시는 조에 대한 사랑이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루밍이 맞다. 통제적이다라는 게 절대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영화 내내에서도 그레이시가 조를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프린세스 신드롬이란 말이 딱 들어맞게끔 연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가 36살임에도 불구하고 맥주를 몇 병 마시는지, 그가 누구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왜 늦게 왔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통제적으로 대화를 하고, 실제로도 조의 모습이 뒤에 가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항상 불안해 보이고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보다 특히 그레이시와 있을 때 뭔가 그래 보이려고 하는 느낌?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느낌을 주는 연출이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나 아들 대하는 태도도 그런데요. 엘리자베스를 상대적으로 웰컴하지 않는 찰리에게도 저녁 식사를 하라면서 강요하고 메리에게도 이 옷은 되고 이 옷은 안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어떤 이유에서 안 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기보다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져가게 쓱 되게 매니퓰레이티브하게 가져가는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은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 전혀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통제적이다라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어딘가 과하고 의도적인 음악과 연출이 중간중간 계속 등장하면서 이 부분이 꼭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었던 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 조의 모습에 돌아갈 때쯤 이런 장치들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와 그레이시는 사실 제가 그렇게 즐기거나 흥미롭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엘리자베스의 경우에는 메이 디셈버에서 굉장히 오만하고 자아도취적이고 배의 말을 인용하자면 기계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인위적인 캐릭터였고 그레이시도 사실 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조인데 그는 어른스러운 척하지만 많은 것을 아이스럽게 관찰하는 어찌 보면 그가 겪었던 사건, 그가 했던 선택에 대한 결과물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부분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맨차일드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아이같이 어리광 피우는 사람을 부를 때도 그렇고 혹은 좀 철이 덜 든 어른을 부를 때 맨차일드라고 하는데 그냥 조 그 자체는 덩치는 크고 36살이지만 뭔가 일반적인 것들을 겪지 못해서 우리가 흔히 어른스럽게라고 부르는 것들을 오히려 과장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굉장히 연기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그레이시는 이런 조한테까지도 연인이고 남편이고 동반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통제적이고 그를 표면적으로 대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꼭 자기 소유의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하기도 하고 조가 고민을 품고 밤에 잠을 자지 않고 그레이시를 바라볼 때도 거기서 뭐 해? 라던가 놀랐잖아 라던가 왜? 라던가가 아니라 내가 화들짝 놀라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넌 참 운이 좋구나 라는 말로 대화를 이어가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유머스러운 표현이라기보다는 그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조는 아마도 그래서인지 말을 굉장히 천천히 하고 단어 선택을 하는 속도도 일반적인 36살의 어떤 남성성이 조금 부재된 채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레이시와 대화를 할 때는 단어 하나하나를 선택할 때마다 또 언쟁이 있을 때도 그렇고 그레이시의 눈치를 보면서 단어를 고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들인 찰리라거나 엘리자베스라거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편해 보이는데 그레이시와는 뭔가 항상 그레이시를 컴포트하려고 하는 느낌도 들고 자의 어떤 자립성이나 주장을 좀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선택에 따른 결과를 뭔가 그렇지만 이 사람이 더 원이야, 맨투비야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반문할 생각을 그때까지 못했던 어떤 인물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나비 유충을 집에서 기르는 게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때 엘리자베스가 바로 가지고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반문을 시도해봤으나 잘 되지 않았을 때 바로 수긍해버리는 그런 패시브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걸 믿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이걸 믿지 않게 되는 순간 무너질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돼 보이는 느낌도 듭니다. 엘리자베스와의 그런 어떤 해프닝이 있고 나서 엘리자베스가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스토리라는 단어로 이 모든 걸 지칭했을 때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가게 되잖아요. 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조가 뭔가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무언가에서 떨어져 나갔을 때, 벗어났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그게 그가 한 선택 때문에 겪어온 것들, 그리고 그레이시가 그의 옆에서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뭔가 떨쳐내지 못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쩌면 나비가 되고 싶지만, 그래서 나비를 키워서 방생하는 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 남은 번데기 그렇게밖에 못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치만 전 조의 캐릭터가 너무 좋았어요. 찰스 맨튼의 이 표현 방식, 혼란스러움, 그리고 뭔가 불만스럽고 반문하고 싶은 이 감정이 처음일 때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게 분명히 그 전에도 겪어왔을 거고 찰리와 메리를 키울 때도 항상 느껴져 왔을 텐데 결정적으로 그것을 터트리게 되는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레이시가 막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메리와 찰리가 드디어 이제 집을 떠나게 되죠. 독립적인 개체로 나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조는 아마도 겪지 못했을 졸업식이라던가 혹은 대학이라던가 일반적인 성인으로서의 관문을 뛰어넘어서 나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겹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엘리자베스라는 캐릭터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뭔가 그걸 동조해주는 누군가가 생겼고 그거를 반문해볼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또 한편으로는 근데 이 배드씬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되게 의아했거든요. 영화는 시종일관 굉장히 조용하지만 좀 옛스러운 과장된 연출을 가끔 보여주고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음악을 들려주는데 그게 다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이제 조와 엘리자베스의 관계가 순식간에 폭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을 때 관계라고 명명하기도 저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했던 게 엘리자베스는 정말 철저하게도 차갑게 철저하게도 자기 이익대로 움직이고 있던 사람이라 그녀가 연인에게 통화하는 이유도 전화를 거는 이유도 사실 사랑이어서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다기보다는 꼭 에이전시한테 보고하는 사람처럼 자신의 성과를 녹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계속해서 곱씹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가운 인물이었던지라 관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뭔가 좀 자기 멋대로이지만 결국에는 가져가게 된 그리고 그 앞에 있어서 전혀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게 없을 것 같은데 조가 딱 걸렸다는 그런 느낌이 되게 들었고 한편으로는 배드신을 보면서 어우야 저걸 다 저렇게 다 갑자기 보여준다고? 라는 생각도 들었고 연출상 흐름이 그게 익숙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보여줘서 좀 당황했던 것도 있고 여성이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질감을 느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했어요. 그치만 솔트번의 베리 키오건이 전라 노출을 하면서 나왔을 때랑 사뭇 다른 느낌의 연출이었고요. 한편으로는 저 연출이 특히 엘리자베스가 가상인물이라는 걸 생각해봤을 때 어떤 점에서 필요했던 걸까라는 생각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배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는 그 장면이 아마도 어떤 특정 포인트가 있어요. 일반적인 배드신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조라는 캐릭터의 맨차일드적인 모습을 좀 다 자라지 못한 아이의 모습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출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다른 뒷방 친구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레이시 캐릭터를 엘리자베스는 결국에는 다 자기 걸로 만들어서 영화 촬영을 하게 돼요. 이 조가 결국에 이렇게 해프닝이 있고 나서 편지를 전해줬고 그 유일하게 남은 편지를 통해서 그 조가 뛰쳐나간 뒤에 엘리자베스는 자기만의 어떤 미션을 완성을 하는데요. 그 독백 연기로 우리가 궁금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을 바라보면서 마치 우리가 엘리자베스의 영화를 보듯이 영화 속의 영화를 관찰하듯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연기는 정말 훌륭한데요. 전 너무 훌륭한 나머지 굉장히 불편했던 게 그 자기의 메소드 연기하는 거에 대한 전율적인 만족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어요,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보면 자아도취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그동안 쭉 영화를 끌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의상이나 손짓 혹은 뭐 메이크업, 머리 요런 정도로 그레이시를 따라하다가 그레이시 그 특유의 말투까지도 이제 완벽히 모사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레이시가 약간 리스프가 있는데 그 혀가 약간 짧은 것 같은 특정 단어들마다 주는 그 포인트가 과연 그레이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모티브로 했을 때 메리케이의 어떤 특징이었을까? 사바나 특유의 특징이었을까? 아니면 그 엘리자베스가 이 정도로 메소드 연기를 준비해서 자기에게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어떤 자아도취적인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걸 관객들이 가장 빠르게 캐치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쓴 장치일까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걸 완벽하게 모사한 엘리자베스를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근데 또 그레이시도 만만치 않죠. 그레이시도 굉장히 non-apologetic. 그러니까 자기가 한 선택에 있어서 후회도 없고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그 과거 이야기가 과연 가짜일까 아닐까 마지막에 압도당하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이 있거든요. 너무 차갑고 어쩌면 범죄일 뿐이다라는 뜻인 것일지 어떻게 보면 엘리자베스는 초반에 했던 자신의 대화처럼 과거의 어떤 것들이 미래에 그리고 현재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믿고 그레이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서로의 관점을 알기 때문에 그레이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조지가 아마 거짓말쟁이인 것처럼 보여도 거짓말이 아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레이시가 사냥을 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사냥을 하러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그게 진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고요.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엘리자베스에게 혼란을 주기에는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자 요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마지막 시퀀스에서 엘리자베스가 실제로 그레이시가 펫샵에서 조를 유혹하는 장면을 찍을 때 모습을 보면 저는 완벽하게 동화되어 간다기보다는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좀 흔들려가는 모습이라고 보였거든요. 이를테면 호텔방에서 그 편지를 읽고, 나의 독백 드디어 완성됐어 하는 모습으로 막 자기 전율에 휩싸이는 엘리자베스의 모습에 비해서, 뭐랄까,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그레이시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엘리의 모습이 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 배우, 상대역 배우도 그 초반에 네뷸라이저 쓰면서 막 오디션 영상 보는 장면이 있는데 전 그 장면이 너무 싫었어요. 너무 애기 같은 사람들을 오디션 저기에 올려놓기도 했고 그걸 네뷸라이저 쓰면서 이렇게 딱 막 탁탁탁탁 그냥 무슨 쇼핑하듯이 넘기는데 그것도 되게 별로였는데 인디 영화라고 하더니 촬영하는 그 배경이나 스태프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도 이게 엘리자베스가 어쩌면 추락하고 있는 과정에 있나 싶을 정도로 좀 그냥 좀 작아 보이게끔 연출한 것 같았거든요. 렌즈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의 사람의 이해도가 다 다른 건데 그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했던 엘리자베스의 어떤 실수? 작은 구멍이 거기서 보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과연 그 둘의 관계를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하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역설적으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 관찰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모로 계속해서 웃긴데 그 웃김이 기분이 나빠서 웃긴 되게 독특한 영화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캐릭터 이야기까지 하게 됐는데요. 메이 디셈버는 좋았던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오프닝이 굉장히 저는 좋았어요. 어쨌든
원테이크로 찍은 장면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오프닝을 위해서 그렇게 찍은 게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오프닝에서 많은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철했다고 느껴졌고요. 또 아들 찰리와 지붕에서 대화를 하는 짠한 조의 모습이라던가 나비가 이제 드디어 번데기에서 나왔을 때 그 케이지에서 꺼내서 그를 놓아주는 새벽의 조의 모습과 그 조를 다 보여주기도 전에 바로 시퀀스를 바꿔서 유리창에 비친 조의 모습과 막 졸업식을 준비하고 내려온 메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 스산하고 그렇지만 아련한 느낌의 장면이 연출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영화가 의도한 대로 엘리자베스가 진짜 그레이시처럼 비슷해짐을 느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찰스 멜튼이라는 배우의 명연기를 보기에는 너무나 적절한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조의 캐릭터를 보기 위해서라도 메이 디셈버는 보기에 좋은 영화인 것 같기는 합니다. 포스터가 가장 역할을 잘한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음악보다는 어떤 미장센에서 조가 그걸 따라가는 모습이 결국에는 나비와 번데기로 끝나면서 인상적인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한 연출에 있어서는 나탈리 포트만과 줄리안 무어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제가 의뢰 느끼는 나탈리 포트만의 연기에 대한 느낌처럼 뭔가 찝찝하게 끝났어요. 그치만 뭔가 이 떠들썩한 실화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토드 헤인즈의 풀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어쩌다 보니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하게 되었는데요. 메이 디셈버라는 작품은 극장에서도 상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내년쯤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러분들도 다음 녹음까지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버터였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빠이빠이.